아날로그의 반격에서 7장 1 워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쪼금 단순하지는 않아요. 경제 얘기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살짝 한번 알고 지나가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로봇을 대체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대처한 로봇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봇을 대처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반전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반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가 시작됐다 고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테크놀로지가 더 복잡해지고 충분히 발달하게 되면 더 새롭거나 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가 대체됩니다. 라파엘리는 내게 창조적 파괴의 전통적 경로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이한 상황들도 존재합니다. 죽은 테크놀로지들이 새 생명을 찾기 위해 위치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제일 먼저 도시 중에서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기존의 노동자 계급을 죽여버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 도시보다는 더 먼저 경로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제 다 퍼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 퍼진 그 도시는 테크놀로지가 휩쓸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근데 결국에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일찍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어 삶이 굉장히 경제가 힘들어진 도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디트로이트 그 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277 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라는 그 타운에 자동차 공장이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포드라든지 GM 자동차가 일찍부터 그곳에 공장을 만들고 어 도시가 커졌죠. 미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먼저 어 경제가 꽃피웠던 도시예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그런데 그 도시에 2000 년대부터 시작된 테크놀로지가 모든 공장의 노동자들을 어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 도시는 굉 무서운 그런 빈민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도 그 문을 닫은 그 공장들의 어떤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도시가 어렵지만 거기에 어떤 반전이 생긴 거죠. 그 반전에는 시놀라라는 시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놀라 시계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그 시놀라 시계는 사실 유명하게 된 이유는 클린턴 때문이죠.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그 유세장에 시놀라 시계를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치계에 좀 의식 있는 사람들, 뭐 멋있는 사람들이 시놀라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리고 뭐 영국의 여왕님을 만나러 갔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뭐 시놀라 시계를 하고 간 거죠. 그 시놀라라는 시계가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디트로이트에다가 그 폐허가 된 공장에 갑자기 수제 시계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시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스위스죠. 스위스에 수제 시계가 전 세계에서 탑이고 명품 시계가 몰려 있으면서 고가의 시계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미국에는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2011 년에 이 회사는 오픈을 했거든요.
2000 년대에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자동차 산업으로 커졌지만 그 자동차의 공장들이 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면서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뭐냐면 원격 조정하는 그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값싸게 노동자를 쓰는 그런 공장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다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원격 조종해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게 디지털의 문화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많은 그 값싼 노동자들을 통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의 혁명이라는 거는 값을 내린 거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는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면서 명품 시계 정도의 그 퀄리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계 기술자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시계 기술자들이 몰려 있는 스위스는 시계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에는 시계 수리공이 없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공장에서 일했던 실직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가의 그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지만 디트로이트 시놀라 시계라는 의미는 미국 사람이 만든 미국인의 시계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드 USA야. 메이드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베트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살리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자에게 고용의 장소를 주자.' 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미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시놀라 시계가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 시계를 미국 걸로 역사도 없는 명품도 아닌 거를 살 이유가 없는데 미국인들은 그 애국심을 발동시키면서 그 시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시놀라 시계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유학파 중에서 시놀라 시계를 결혼 선물로 받는다든지 그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나를 살리겠다. 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갖는 시계로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놀라 시계는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매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인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시놀라 시계의 그 역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놀라 시계를 설립한 사람, 그 사람이 느닷없이 2011 년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술자가 있지도 않은 장소에다가 시놀라 시계를 만들고 그 공장의 직원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쳐 가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죠.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그 사람에게. 카트소티스라는 그 회장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로 가면은 사람들은 더 많은 그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빈층이 늘어나는 그 시점을 자기가 어떻게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의 매니아는 생긴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쭉 있고요. 279 쪽에 위에 보면은 셋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세운 톰 카트소티스는 이 리테일 매장을 열면서 6 개월 동안 18만 달러 상당의 시계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런데 결국에 인제 지금은 밑에 보면은 현재 카트소티스는 현재 회사 가치가 35억 달러에 이르는 시계와 의류 회사 파슬의 설립자인 회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계뿐만이 아니라 멀티적으로 구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화를 다 만드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83 쪽에
중간에 보면 디지털 경제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지털 경제는 범위가 넓고 몹시 불안정한 용어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라는 말은 어떤 한쪽을 크게 만들지만 어떤 한쪽을 크게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용어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디지털 경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지식 경제, 정보 경제, 인터넷 경제를 비롯해서 유토피아를 연상시키는 신경제 등이 있다. 제가 인제 말하는 거는 줄을 치세요. 즉 디지털 기술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널리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달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업종이 대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파괴적이다. 284 쪽이죠. 그것은 시장을 전복시키고 비즈니스에 대한 오래된 가정을 일소한다. 디지털 기술이 우세한 업종에서는 이미 이런 사실이 입증되었다.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그 파급력은 화력 발전, 전기, 통신 등이 글로벌 경제에 가져오는 파급력에 필적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는 태생적으로 내포된 가정이 있다. 아날로그 경제 활동은 점차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 말이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널리 알려진 목표는 창조적 파괴라는 경구다. 창조적 파괴는 1950 년대 경제학자 조지프 슌베터가 낡은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소멸시키는 혁명적인 산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창조적 파괴라는 내러티브는 두 가지의 힘이 확장 중이던 1990 년대에 꽃을 피웠다. 우선 웹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의 상업화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그다음으로 냉전 이후 급속한 세계화를 거치면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경제 철학과 정치 철학이 되었다. 이는 이상적 결합이었다. 미국 경제와 기술 진보에 대한 자본주의적 낙관론은 전 세계 기업가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이제 시민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결이었다. 컴퓨터와 모뎀만 있으면 누구라도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딸린 차고가 맨하튼이나 도쿄의 사무실만큼이나 유력한 회사 본부가 되었다. 어 인터넷이 출몰하면서 대부분 지금의 대기업이 된 뉴스킨도 마찬가지죠. 사무실의 시작은 누군가의 차고였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그랬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랬고 뉴스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는 거죠. 285 장에 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토머스 프리드먼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컬럼니스트거든요.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가 한 5 권쯤 돼요. 그는 베스트셀러였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세계는 평평하다는 에서도 글로벌 신경제의 미덕을 극찬한다. 프리드먼은 늘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전에 가난했던 국가의 젊은 왕자가 서구의 교육을 받고 나서 인터넷을 빠르게 보급시키거나 농업 위주의 국가 경제를 미국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식이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별표거든요. 별표 3 개인데 이 분의 저서가 많은 경제에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그 책의 뜻은 뭐냐면 렉서스는 도요다잖아요. 근데 도요다가 싼 도요다를 이름만 바꿔서 비싼 차로 변신하면서 성공한 그 예를 보여줬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과 그리고 인제 올리브 나무는 그 이게 되게 이 책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한 이유는 그 중동 지역에
올리브 나무는 그 구약에 나오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주인은 본인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랍권과 또 이스라엘 그 모든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를 올리브 나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이 책은 The World Flat이라는 그 책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지구가 말하자면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같은 시간대에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쪽에서 모르고 그런 게 인제 지구의 둥근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설명하는 거는 평평하면 어때요? 동시간에 동시대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 둥글다는 거는 저쪽이 한 번에 서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평평하다는 거는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까지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구가 평평해졌다."라고 이 사람이 표현한 이 방법은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이잖아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24 시간을 전 세계가 함께 돌아가고 같이 다 볼 수 있죠. 눈만 뜨면 인터넷에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정말 천재인 거죠. 이분은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다 읽게 돼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 그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그 사람과 다를 수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경제 조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어 교육과 기업가 정신 상하이에 있는 세인이 자기 아파트에서 티셔츠 회사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은 다 중국에 있잖아요. 원격 조정으로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자기 국가에서만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은 중국, 그리고 판매는 전 세계, 그리고 회사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어 원스톱으로 전 세계의 지형에서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86 쪽을 보면 밑에 보면 오늘날 테크놀로지의 거인들, 뭐 테슬라 이런 거인들, "자본주의의 신이다. 그들은 급속한 성공 신화를 가장 잘 팔리는 전기와 할리우드 영화의 주제다.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바뀐 거죠. 어 그리고 289 쪽에 밑에 보시면 거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테크놀로지에 관해 글을 쓰는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이것이 수요 공급 법칙, 실제 상거래, 가치 창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초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거래의 속도와 크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시장과 자산 버블의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켰다. 인간은 기업과 계산의 한계 때문에 복잡한 자기 기만의 한도를 설정하곤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2008 년도에 리먼 사태가 났잖아요. 근데 2008 년도에 그 디지털의 큰 음 무너진 현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거는 인제 디지털의 공장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주가의 디지털 계산법이 실제적인 계산과 달랐다는 거죠. 거기서 오류가 났거든요. 어 2008 년도에 리먼 사태에는 그 주가에 관한 모든 계산이 컴퓨터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0 년도부터 한 급속도로 8년 동안 심화됐었죠. 그런데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니라 그 기계가 계산한
경제의 그 원리의 계산법이 오류가 난 게 리먼 사태였어요. 그 컴퓨터가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에서 나온 경제의 수치가 그것과 달랐습니다. 거기서 큰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290 쪽의 맨 위에 보세요.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의해 결정하는 헤지 펀드의 증가는 자본주의를 검색 엔진으로 둔갑시켰다. 이것에 대해 레니어는 사이버 클라우드의 믿음과 밀턴 프리드먼식 경제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와 투기꾼들이 부여한 수치를 현실 세계가 떠받칠 수 없게 되자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알고 보니 컴퓨터의 계산이 틀렸던 것이다. 주택 가격도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가 침체에 빠졌고 디트로이트는 그렇게 침체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도 2008 년도에 그 명품 샵 할 때 리먼 사태 때문에 사실 뉴스킨에 오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리먼 사태를 공부하다가 경제에 눈을 뜨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품이 안 되고 뭔가 물건을 파는 일은 끝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보게 됐었어요. 그 리먼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컴퓨터의 오류라는 걸. 그래서 지금은 그 컴퓨터와 그리고 아날로그식의 계산법을 같이 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경기 대침체 당시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다가 이제 내려왔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291 쪽의 중간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시놀라라는 회사를 만들고 가죽을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가죽은 항상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해요. 기계만으로는 동일한 생산 체계를 수립할 수 없어요.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죽을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일을 거꾸로 이제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292쪽 밑에 보면은 거기도 별표인데 경제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자동화된 작업 흐름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탈숙련화 현상을 재숙련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동화의 폐해를 다룬 탁월한 저서 유리 감옥에서 니콜라스 칸은 탈숙련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더 많은 기술이 기계에 적재됨에 따라 기계가 일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많이 갖게 되며 노동자가 일에 관여하거나 해석과 판단에 관련한 심원한 재능을 개발할 기회는 줄어든다. 자동화가 최고조에 이르고 일의 통제권을 쥐게 되면 노동자의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그 또 중요한 책이 하나 나와요. 유리 감옥이라는. 니콜라스 카라는 경제학자의 또 그 유명한 책입니다. 유리 감옥. 뭔가 느낌이 오죠, 제목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그 디지털 문화는 많은 이런 그 화면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SNS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것을 유리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SNS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은 SNS가 없을 때보다 어때요? 엄청나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갇히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SNS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로웠잖아요. 어디에 가도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죠. 근데 지금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을 유리 감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은 유리 감옥 속에 꼼짝없이 갇혀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 문학가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293 쪽에 위에 보면 음 지금 지금은 그 예전에는 그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손기술을 다시 숙련을 시켜서 아날로그적인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재숙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은 긴 책은 아닌데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냥 지나가면 알 길이 없죠. 어 줄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어 참 너무 별표 줄친 게 뒤에가 다예요. 그래서 이 과를 요기 그래도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줄친 부분만 쭉쭉 말해 줄게요. 자, 297 쪽에 중간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린다는 경제 법칙은 없다." 거기 부분 줄치고요. 그리고 298쪽 위에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그토록 인기가 있는 창조적 파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일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브린 욜프슨과 맥카피는 테크 회사들의 이른바 슈퍼스타일적인 성격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밑에 298 쪽에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명백히 승자 독식 업종이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업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룡 기업이 다 독식하기 때문에 구글이 잘 돼서 구글과 비슷한 거를 소규모 기업이 만들려고 하지만 이미 독식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런 식으로 그냥 독식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299 쪽의 중간에 "디지털 경제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가 별표거든요. 거기서 밑에까지 쭉 다고요. 그다음 장 이 300 조 301 쪽까지 다예요. 거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301 쪽의 밑에 보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꼭대기에 있는 몹시 특화된 직업. 그러니까 디지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소프트웨어 뭐 디지털 컴퓨터를 다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보수도 낮고 기술 숙련도 낮은 뭐 화장실 청소 그 회사의 화장실 청소나 하는 사람들 그렇게 두 가지밖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2 쪽에 그 2차 대전 중반부터 1970 년대까지는 대학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고소득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중간에 "그 자리에 그 사이에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거기까지가 또 별표고요. 303 쪽에 맨 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중상층 공동화의 주요 원인으로 기술적 불평등을 꼽는다." 거기도 줄 치시면서 불평등을 낳았다는 거죠, 디지털 문화는. 그 부분이 줄치고요. 어 그래서 304 쪽에 그 위에 보면은 "디지털 경제는 불평등한 경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4 쪽 중간 밑에 보면 "시위의 근본 원인은" 지금 시위가 많이 일어나죠. "테크 부자들과 가난한 비테크인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격차이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306 쪽에 어 중간부터 그 밑에는 꼭 읽으시고요. 거기 줄친 부분이고요. 307 쪽도 꼭 읽으셔야 돼요. 거기도 다 줄친 부분이고요. 310 쪽에 중간 밑에 보면 "아날로그 비즈니스 투자는 1루타 2루타를 득점해 가는
긴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게임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투자는 홈런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시간이 걸리고 디지털은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 빈익빈 부익부 그 시대가 더 된다는 거예요. 311 쪽에 위에 좀 보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멋진 헤드라인을 만들어 주긴 하지만 경제적 결과는 대단치 않다.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뭐가 해롭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호들갑은 좀 더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쥐를 빼앗으며 그런 문제들을 대충 다룰 핑계를 제공한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215년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경제를 만들어 준다라는 그 호들갑스러운 것들은 사실은 음모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뒤에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요. 313 쪽에 중간 밑에 보면 "아날로그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폴크가 말했다. 그리고 "아날로그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려면 매력적이어야만 하고요." 시놀라는 이런 개념에 사원을 걸었다. "내가 공장을 방문하고 몇 달 뒤에 시놀라가 전기 코드와 조명 액세서리의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시놀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제품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맨 뒤에 314 쪽에 보면 카트소티스는 시놀라의 이제 창업자죠. 서드맨 공장이 연간 천 천만 장의 앨범을 찍어낼 거라고 예상했다.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월급으로 이어져서 디트로이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줄 것이다. 도시는 파산했고 주민들은 범죄, 불평등, 가난, 실업 등에 시달릴지 몰라도 디트로이트의 이 조그만 모퉁이에서만큼은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다. 해서 이 7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일단은 그 단체 사진 찍을게요.